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서인영이에요. 아직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커리어를 쌓으며 일만 했었죠. 일집일집만 반복하던 저에게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라니. 37이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모임이었어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제게는 솔직히 과거보다 현재가 더 바빴습니다. 매일 회의에 프레젠테이션의 보고서에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문득 옛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는 얼굴은 몇 안 보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다들 변해도 너무 변한 거죠. 특히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애기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사업 자랑에 바빴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일찍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더라고요. 돌아보니 김도연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도연이요. 그때도 키가 컸는데 여전하더군요. 다만 그때의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훨씬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도연이 저를 알아보고는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라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자연스럽더군요. 어색하지도 않고 억지스럽지도 않고요. 저보고 전혀 안 변했다면서 더 예뻐진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전혀 가벼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도연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뭐라고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 말이에요. 저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도연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살았더니 이 나이가 됐다면서요. 도연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유머러스하고 활발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했고요. 그런데 도연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보고 정말 안 변했다면서 특히 웃을 때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웃을 때 제일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묘한 기분이었어요. 달콤한 말인데도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계산된 것 같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좋은 칭찬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도연이 입담도 늘었다고 놀리자 사람이 변하는 거라면서 웃었어요. 저보고도 그때보다 훨씬 당당해졌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 소심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억도 나누고 지금 하는 일 이야기도 하고요. 도연은 소규모 유통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두세 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나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과 있으면 편안했어요. 억지로 맞춰주려 하지 않아도 되고 가식적인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도연 앞에서는 평소의 냉철한 팀장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인 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도연이 저보고 회사에서 무서운 상사일 것 같다고 했어요. 표정이 진지해질 때가 있다면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그런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앞장서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연은 그런 저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도연과 있으니까 어깨에 힘도 빠지고 긴장도 풀리더라고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하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날 때쯤 도연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어요. 오늘 이야기 못한 것도 많다면서요. 그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굳이 과거 인연을 붙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렵더라고요. 진심으로 제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도연이 정말 반가웠다면서 오늘 와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인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도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웃을 때 제일 예쁘다던 그 말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노래를 다시 들은 것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 좋은 말인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참혹했던 시간이 말입니다. 도연이라는 사람을 만난 그 순간부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미묘한 위화감이 옳았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동창회 이후 도연과 저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약속한 커피 한 잔이었는데 그게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주말 나들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도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저를 웃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꼭 연락해서 기분 전환시켜주곤 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도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도연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도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스럽지도 않고 가벼우지도 않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도연이 저에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친구 이상의 감정이라면서 연인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도연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더 세심해지고 더 배려해주고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고백을 받았을 때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도연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즐거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좋았거든요. 회사에서는 항상 강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팀장이었지만 도연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여자일 수 있었어요. 저도 도연에게 마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연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더욱 좋았어요. 도연은 정말 좋은 남자친구였거든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곤 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 꽃을 사다 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사다 주곤 했습니다. 특히 도연이 저를 웃게 하는 재주는 정말 탁월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해하고 있으면 도연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모르게 웃게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연이 그러더군요. 역시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도연의 사랑 표현이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6개월쯤 사귀었을 때 도연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나이도 나이고 서로 마음도 확실한데 굳이 오래 사귈 필요가 있냐면서요. 저도 도연과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안하고 즐겁고 무엇보다 도연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연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했는데 다들 도연을 좋아했어요. 유머러스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금방 분위기에 녹아들었거든요. 하지만 친한 동료 하나가 따로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도연이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도연이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 2~3명뿐인 정말 작은 업체라고 하던데 과연 안정적일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도연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는 몰랐어요. 유통업을 한다고만 들었거든요. 도연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료 말을 듣고 보니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마치 제가 그 사람의 경제력을 따져보는 것 같아서요. 도연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캐묻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비슷한 걱정을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인데 도연을 만나고 난 뒤 제가 달라졌다면서 우려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연애할 때도 현실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요. 특히 도연이 제 회사나 연봉에 대해 꽤 자세히 물어본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확실히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지, 보너스는 얼마나 받는지, 회사 복지는 어떤지까지 세세하게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니께도 도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좋아하셨어요. 제가 행복해 보인다면서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도연의 직업이나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자 표정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작은 사업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제 나이를 생각하면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편견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얼마나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업은 키우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미래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연도 가끔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더 큰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사업 초기라서 그렇다면서요. 하지만 곧 직원도 늘리고 매출도 많이 올릴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 도연을 보면서 저는 더 마음이 갔습니다. 겸손하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연은 더욱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더 신경 써주고 더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가끔 비싼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업이 어려울 텐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도연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면서요. 결혼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6개월 후 봄에 하기로 했어요.
도연이 그때까지 사업을 더 안정화시키고 저도 팀장으로서 맡은 프로젝트들을 마무리하자고 했거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편안하면서도 설레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주변의 현실적인 조언들은 모두 편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연의 진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꿈 같았어요. 드디어 제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거든요. 신혼집은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도연의 의견이었어요. 둘이 살기에는 더 넓은 곳이 좋겠다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방도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미래까지 생각해주는 도연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도연이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도연은 요리도 잘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해주는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이 즐거웠어요. 도연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거든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멀리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어요. 별것 아닌 일상들이었는데도 도연과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해졌습니다. 도연은 정말 저를 웃게 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도연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금세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연이 그러더군요. 역시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 좀 이상했어요. 왜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의문들은 금세 잊혀졌어요. 도연과의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연이 커피를 타서 갖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게 바로 결혼의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도연의 사업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직원은 적었지만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다거나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가끔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일하는 일이 있었지만 사업 초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도연이 밤늦게 전화를 받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도연이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 관련 전화려니 했어요. 거래처나 직원들과 연락하는 일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밤 10시, 11시에도 그런 전화가 오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도연에게 물어보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 전화가 올 때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톤이었거든요. 저와 통화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업무용 목소리려니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 통화하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해결될 거라는 말도 했고요. 뭔가 상대방을 달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겠지 싶었어요. 도연의 외출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평일 저녁에 갑자기 나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생기더라고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해 미팅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연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신혼인데 혼자 두고 나가게 되어서 미안하다면서 사업이 안정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했거든요. 그런 도연을 보면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신혼인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친구들은 신혼 때가 가장 달달할 때라고 하던데 저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늦게 들어올 때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도연은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물어보면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밴 거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도연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거든요. 도연에게 물어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 향수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상한 건 도연이 핸드폰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였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침대 옆이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두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한 번은 도연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화면에 여자 이름이 떴는데 내용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누군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도연이 직원이라고 했어요. 새로 들어온 여직원인데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작은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고 다 제 상상일 수도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도연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줬고 집에 있을 때는 예전처럼 재미있게 해줬으니까요. 도연과 이야기해볼까 생각도 했어요. 요즘 외출이 너무 잦지 않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도연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신혼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업 초기라서 바쁜 거고 곧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이 저를 속일 이유도 없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부부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도연의 미묘한 변화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도연은 벌써 그때부터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여전히 행복한 신혼부부라고 믿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연이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간 사이 저는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며칠 전 날짜로 찍힌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도연이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거래처 사람과 회의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카페에서 커피를 2잔 샀을까요? 혼자서는 2잔을 마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지난 몇 주간 쌓였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늦은 전화 통화, 잦은 외출,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그 카페 영수증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웃으면서 직원과 만났다고 했어요.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커피를 사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며칠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도연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큰 진동 소리가 났거든요. 전화가 온 거였어요. 화면을 보니 정미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정미라.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도연이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어요. 결혼 전에 도연이 과거 연애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나왔던 이름이었거든요.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왔거든요. 화면에 내용이 떠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어요. 미라가 도연에게 보낸 급한 메시지였는데 병원에서 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도연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거든요. 병원에서 확인했다는 게 뭘까요? 도연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다그치는 이유가 뭘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모든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늦은 외출, 조심스러운 전화 통화, 그리고 미라라는 전 여자친구와의 연락.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도연이 샤워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다가와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정미라가 누구냐고, 병원에서 확인했다는 게 뭐냐고, 왜 너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냐고요. 도연이 당황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미라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거냐고, 결혼한 후에도 전 여자친구와 만나온 거냐고 소리쳤어요. 도연이 그때서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미라와 가끔 연락하긴 했다고, 하지만 그냥 친구 사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가끔 안부 정도만 묻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럼 그 문자는 뭐냐고, 병원에서 확인했다는 건 임신을 뜻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이상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외로웠다고 하면서요. 제가 요즘 회사 일로 바쁘고 집에서도 피곤해서 대화가 별로 없었다면서, 그래서 가끔 미라와 이야기하게 됐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외로웠다고요? 신혼부부인데 외로웠다니요. 그것도 그 핑계로 전 여자친구와 몰래 만나서 임신까지 시켰다는 건가요? 도연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외롭다면서 전 여자친구를 임신시키는 게 정상이냐고 했어요. 도연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미라가 임신한 게 맞지만 자기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면서 절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도연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생각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끝내야 할지 말이에요.
다음 날 도연이 계속 연락했어요. 문자로 전화로 사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미라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연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전에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도연이 미라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도 따라갔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미라를 처음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하지만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는 눈빛이 있었어요. 미라가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연에게 매달리면서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도연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에게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아내인 저에게 이해해달라니요. 그때 미라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도연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면서 아내가 차갑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도연을 차갑게 대했다는 걸까요? 신혼인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라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더 진실처럼 들렸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미라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연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이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라의 임신은 사실이고 도연은 그 아이의 아빠라는 것도 확실했어요. 도연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외로웠다고, 저와 결혼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미라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족한 아내여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런 불만이 있다면 저에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연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건 물론이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제가 부족한 아내였을까? 아니면 도연이 잘못된 건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배신의 시작이었어요. 미라의 임신 사건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미라의 임신은 거짓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도연을 다시 자기 곁으로 돌리려는 계산된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저와 도연 사이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린 후였어요. 설령 도연도 속았다고 하더라도 전 여자친구와 몰래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도연과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잘해주려 했고 저도 이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부터 도연이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거든요. 사업 자금이 좀 빠듯해서 당분간 생활비를 제가 더 많이 부담해 줄 수 있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미라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사업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서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해는 됐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일에 집중하기 어렵죠. 게다가 제가 외국계 회사 팀장이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도연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였어요. 월세, 관리비, 생활비를 제가 모두 부담하게 됐죠.
도연이 정말 미안해하면서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중요한 거래를 놓칠 수 있다면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몇백만 원 정도였는데 곧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부부 사이에 빌려준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도연의 사업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어요.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면서 투자하면 몇 배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위한 건지 애매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니까 믿게 됐어요. 게다가 미라 문제로 이미 도연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결국 제 적금을 깨서 도연에게 돈을 줬어요. 도연이 정말 고맙다면서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도연이 저를 안아주면서 역시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럴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건지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몇 달이 지나도 돈을 갚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제 예적금을 모두 털어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도연이 설명하길 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생겼는데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도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까지 날릴 것 같아서 결국 응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고 새벽에 전화하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사업 때문인 줄 알았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나요? 도연이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살짝 들어보니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꼭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평소 제게 하는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사업 파트너와의 통화치고는 너무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도연이 외박을 했어요. 급한 출장이 생겼다면서 지방에 간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연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이상했어요. 전에 미라와의 일로 한번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도 다른 냄새였어요. 미라가 쓰던 향수도 아니고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닌 완전히 다른 향수 냄새였어요. 도연에게 물어보니까 비즈니스 미팅에서 만난 여성 사업가 향수 냄새가 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새로운 사업 파트너십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그 중에 여성 사업가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서 제대로 의심할 여유도 없었어요. 도연이 제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것부터 해결해야 했거든요. 향수 냄새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도연이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투자했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모든 돈을 잃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확실하다고 했던 사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건지 말이에요. 도연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도연이 제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투자였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든 돈을 투자했다가 완전히 날린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도연이 제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신용으로 몇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던 거예요.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도연에게 준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제 명의로 받은 대출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도연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예적금은 날아갔고 심지어 빚까지 생겼어요. 도연의 사업은 원래 적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어려웠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연이 저와 결혼한 이유도 처음부터 저의 경제력을 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제 회사나 연봉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던 일들도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채권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의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연은 어쩔 줄 모르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해결할 능력도 없었어요. 결국 제가 모든 걸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도연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냐면서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연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베란다에서 하던 통화나 외박 후 향수 냄새 같은 것들이 더 자주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이미 바닥을 친 상황인데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장 빚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른 걸 의심할 여유도 없었어요. 매일 채권자들 연락을 받으면서 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도연이 하던 새벽 통화나 향수 냄새 같은 건 또 다른 여자와 관련된 일이었을 거예요. 미라만으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알아챌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절망감이 너무 커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친 상황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매일 채권자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빚 갚을 방법을 찾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도연의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됐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새벽에 베란다로 나가서 하는 전화 통화가 더 자주 있었고 외박하는 일도 늘어났거든요.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 해결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이 돈 문제로 절망하고 있어야 할 상황인데 가끔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외출했다 돌아온 날에는 표정이 밝아져 있곤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더 자주 났어요. 예전에 한번 맡았던 그 낯선 향수 냄새 말이에요. 미라가 쓰던 향수와도 다르고 제가 쓰는 향수와도 다른 그 냄새가 도연의 옷에서 계속 났어요. 도연에게 물어보면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사업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그 중에 여성도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도연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나간 사이에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소파 틈에서 작은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착용하는 스타일이 아닌 화려한 귀걸이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라의 거짓 임신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사이에 도연이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귀걸이는 누가 봐도 집에서 떨어뜨린 게 분명했어요. 도연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 귀걸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누구 건지 물어봤죠.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모르겠다면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떨어뜨린 게 아닐까 하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청소하는 아줌마는 60대 할머니인데 이런 화려한 귀걸이를 할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귀걸이는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어서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행동 패턴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도연이 새벽에 베란다에서 하는 통화 내용이 예전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사업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나요? 또 도연이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문 근처로 가서 들어봤어요. 도연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도연이 곧 아내와 이혼할 거라고,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정리되는 대로 이혼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이혼까지 약속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저에게는 미안하다면서 잘해주려 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됐을 때였어요. 며칠 후에 도연이 또 외출한다고 하길래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도연이 만난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동안 도연 옷에서 나던 향수 냄새, 새벽 통화, 그리고 그 귀걸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도연과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다니면서 완전히 연인 같은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 배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도연을 기다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따져 물었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그 여자가 누군지 말하라고 했어요. 도연이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직접 봤다고 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지연이라는 28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몇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동안 도연이 하던 새벽 통화나 옷에서 나던 향수 냄새는 모두 지연이라는 여자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도연이 베란다에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던 건 지연에게 한 말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라와의 거짓 임신 사건으로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저한테는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뒤에서는 이혼을 약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에게 따져 물었어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지연이가 임신한 게 맞는지 물어봤어요. 도연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지연이와는 제가 도연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였던 거죠.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임신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 임신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도연이 지연이에게 이미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어요. 지연이가 아이를 낳으면 저와 이혼하고 지연이와 재혼할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동안 제 돈으로 사업하고 제 명의로 빚까지 지게 만들어 놓고는 다른 여자와 재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도연이 그때 정말 뻔뻔한 말을 했어요. 저와는 사랑이 아닌 결혼이었다고, 지연이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의 돈이 목적이었냐고,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냐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도연이 결혼 전부터 저의 경제력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결혼 후에 제 돈을 요구했던 것도,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요. 더 놀라운 건 지연이도 도연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연이 부자 아내와 결혼해서 돈을 모은 다음 이혼하고 자기와 재혼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 젊고 예쁜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남 같은 기분이었어요. 미라와의 일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연이와의 일은 명백한 계획된 배신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연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건 물론이고 이제는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이렇게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도연이 아직 저와 이혼하지 않는 이유도 명확했어요. 당장 혼자 살 경제적 능력도 없고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저를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도연이 저를 이용했다면 저도 도연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연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적극 참여했다면 그 여자도 결국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순진하게 믿고 의지하는 아내가 아니라 냉정하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여자가 된 거죠. 도연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도연과 지연이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런 도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어요. 결국 견딜 수 없어서 친정 어머니께 연락드렸어요. 엄마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미라와의 거짓 임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배신,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 어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화를 내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면서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리자 친정 어머니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 명의로 진 빚들, 회사에서 받은 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거든요. 당장 이혼하면 그 빚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혼도 쉽지 않겠다면서
일단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는 참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한테 하소연했는데 다들 정말 화를 내면서 저를 감쌌어요. 도연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믿을 수 없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증거를 모아두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제가 신뢰하던 선배 동료에게 털어놨더니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생활 문제는 회사에 영향 주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면서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직장이라는 곳이 그런 거였어요.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업무에 지장 주지 않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선배는 나름 배려해서 말해준 거였지만 결국 혼자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더 심각한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도연에게서 부부 사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두 분 다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도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도 어렵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제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연이 시어머니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도연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 제 돈을 모두 날렸다는 것,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시는 듯 했는데 점점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실 도연이 원래 그런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떠났다면서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대학교 때도 그랬고 직장 다닐 때도 그랬다면서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라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도연의 본성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저와 결혼할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얘야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고칠 수 없다면서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요.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여자를 이용하는 게 남자들의 본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더러 참으라고 하다니요. 시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가 밖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 가정만은 잘 지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이 아직 어리니까 실수하는 거고 나이 들면 철이 들 거라면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당한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고 도연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까지
제가 참아야 하느냐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건 다 지나가는 일이라면서 집안 평화를 위해서 제가 좀 더 참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하면 양쪽 집안 다 어려워진다면서 체면도 있고 하니까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조차 저를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다니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참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절망적이었어요. 도연이가 바깥에서 뭘 하든 집에는 들어오지 않느냐면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면서 도연이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편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아내의 돈을 훔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친정 어머니는 현실적인 이유로 참으라고 하시고 친구들도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고 시댁에서는 아예 제가 희생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까요. 아무도 저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제가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가족도, 친구도, 시댁도 모두 저보다는 체면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민폐라는 식으로 반응했어요.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식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더러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넘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도연이 저에게 한 모든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더러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넘어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확고한 결심이 섰거든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도연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증거부터 체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지연이와 만나는 장면들을 몰래 촬영했고 두 사람이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까지 포착했어요. 도연의 핸드폰에서 몰래 대화 내용들을 캡처해 두었거든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증거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도연에게 준 돈의 입출금 내역,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 도연이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서 받아간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했어요. 도연이 실제로는 투자 도박에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가 제 상황을 듣더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경제적 피해도 입증 가능하다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이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저에게 한 모든 배신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연이부터 공략하기로 했어요. 지연이야말로 도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였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면 도연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지연이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직속 상사와 인사팀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지연이가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현재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어요. 증거 사진들도 함께 보냈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지연이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지연이가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상태로 기혼남과 불륜한다는 소문 때문에 지연이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승진은 물론이고 현재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지연이의 가족들에게 알린 거였어요. 지연이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서 도연의 진짜 신분을 알려드렸어요. 도연이 기혼자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속이고 바람 피우는 사람이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탄 상태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연이 부모님이 발칵 뒤집혔어요. 딸이 그런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당장 관계를 끊으라고 했어요. 임신한 상황에서 그런 남자와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느냐면서 정말 화를 내셨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직접 지연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를 친정으로 데려가서 도연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지연이의 친구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알렸어요. 지연이가 기혼 남성과 불륜하고 있으며 그 남성이 어떤 인간인지 상세히 알려줬어요. 친구들도 지연이를 말렸지만 이미 임신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지연이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회사에서도 가족들에게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도연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도연은 정말 사면초가 상태가 됐어요. 지연이와의 관계는 지연이 부모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 부모님은 도연과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면서 지연이더러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했어요. 양육비는 받되 도연과는 일체 만나지 말라는 조건이었어요. 지연이도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도연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었을 거예요. 기혼자의 경제적으로 파탄난 남자와 어떻게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부모님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도연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이혼이 아니라 도연이 저에게 끼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제가 도연에게 준 모든 돈에 대한 변제, 그리고 제 명의로 진 빚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걸 요구했어요. 도연이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와서 사과하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지연이와는 정말 끝내겠다고, 미라와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도연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고,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도연이 절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 원만하게 이혼해 주겠다고,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법정 이혼이 되면 도연에게 더 불리하다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어요. 불륜의 증거들이 명확했고 경제적 피해도 입증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도연의 사회적 입지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결국 도연이 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위자료와 제가 도연에게 준 모든 돈에 대한 변제, 그리고 제 명의 대출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걸 도연이 떠안기로 했어요. 물론 도연에게는 그런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연은 자기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면서 참으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사과한다면서 도연이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도연이 치러야 할 대가였거든요. 이혼이 성사된 후 도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업체는 문을 닫았고 지연이와의 관계도 끝났어요. 지연이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연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렸거든요. 미라도 도연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자기 입지가 이미 좁아진 상황에서 도연과 엮이면 더 손해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도연은 결국 혼자가 됐어요. 부모님께 진 빚 때문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여유롭게 여자들과 만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없었어요. 반면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도연 때문에 진 빚들은 모두 해결됐고 위자료까지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도연의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회사에서도 저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개인적인 문제들이 정리되면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어요. 친구들도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친다면서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격려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도연이 저에게 웃을 때가 제일 예쁘다고 했을 때 기뻐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게 됐어요. 진짜 웃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정말 홀가분했어요. 도연과의 모든 흔적들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도연을 봤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도연이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서더라고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도연과 할 말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고, 무엇보다 진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도연이 그렇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웃을 때 제일 예쁘다던 그 말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웃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찾아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웃음만으로는 인생을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웃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이제 저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정말 웃고 있어요.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웃고 있어요. 이제 나는 나를 지켜줄 웃음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저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가 한 복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